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6억 재산 형성 의혹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실제 들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숫자가 사실은 별로 안 올 거로 생각해서 3, 4천 명 이상이 와서 근 1억 정도가 되는데 수익금이 한 1억 6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기념회 첫 번째가 한 1억하고 그다음에 1억 5천 정도 맞습니까?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하여간 그 둘 중에 한 번이 한 번이 1억 5천 정도 되고 그다음이 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김민석 후보자는 축의금과 부의금, 출판 기념회를 통해 들어온 돈의 액수를 설명했습니다. 축의금은 처가에 들였는데 이후 추징금을 갚느라 처가에서 생활비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자금원이죠. 처갓집으로부터 다시 2억 원 정도를 받는 자금이 있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 내용들은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처음 듣는데 언제 또 따로 언론에서 언급하셨어요? 왜냐하면 청문회를 오늘 처음 하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것이고요. 낙마를 위한 한방이 쉽게 나오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의 반격도 이어졌습니다. 한때 분위기가 주진우 청문회로 흐르기도 한 건데요. 박선원 의원이 주진우 의원의 군 면제 사유인 급성 간염을 언급했고 여기에 주 의원이 발끈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틀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청문회장을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잠시 전인 오후 5시에 속개가 됐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답변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까지 박균택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 화면에서 질의자는 확인은 안 되고 답변하고 있는 김민석 후보자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칭화대 관련인 것 같습니다. 다만 왜 그럼 이걸 안 냈느냐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고민했던 것은 이 성적표를 아시다시피 칭화대학 같은 데는 가서 띄어야 됩니다. 가서 띄지 않고는 방법이 없고 누구에게 동의해서도 되지 않아서 제가 갖고 있는 사본이 있습니다만 그걸 보여드려서 이것도 가짜 아니야 이러실지 혹시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일도 복사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것을 보여드리면 판단에 도움이 되시겠는가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저희 아이에 대한 송금 문제를 문제 제기 주셨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대전제로 제가 저 아이에 대한 학비 지원을 한 바가 새로운 가정을 이렇게 출발한 이후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애들 엄마한테 그걸 요청할 수 있는 연락하는 방법조차 쉽지 않아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제가 제 계좌를 통해서 외환 송금이 나간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그게 없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가 칭화대 석사 학위와 관련해서 자신의 성적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고요. 칭화대에서 발급받은 성적표 사본이 있는데 사본을 제출하면 또 이거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추가로 제기할까 봐 사본 제출은 하지 않았고 다만 칭화대 직접 가서 그걸 떼어와야 되기 때문에 원본을 제출을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시작 전에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여야에 모두 협조를 요청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면서 제 정책적 비전과 구상도 함께 점검받는 시간이기를 희망합니다. 새 총리와 장관이 임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님의 고군분투만으로 정부가 운영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대한민국을 안정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저의 작은 힘이라도 보탤 기회를 주실 것을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네, 청문회 첫날 가장 큰 쟁점은 뭐였을까요? 청문회 시작 전에 여러 가지 의혹들을 야당에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역시 그 소득과 지출이 맞지 않는다는 거, 그 6억 원 정도의 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가장 크게 다뤄졌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소상히 소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설명을 쭉 했는데 저는 30대 초반에 정치를 시작해서 30년 넘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60대가 돼서 총리 후보자가 됐는데 신고한 재산이 2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억 4천 정도는 정치자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원금 받은 거. 그러면은 본인 재산이 6천만 원이 조금 넘는다는 그런 수준인 건데 그 정도면 돈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말 본인이 자기 관리 잘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추징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안 내고 소위 뭉개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십수년에 걸쳐서 그걸 다 갚았잖아요. 그러느라고 그 돈이 어디서 났냐 뭐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됐던 것인데 아까 후보자 얘기한 대로 경조사 비용도 있었고 출판 기념회도 있었고 또 생활비가 부족하고 이러니까 한 5년에 걸쳐서 뭐 한꺼번에 처가로부터 2억을 받았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200~300만 원씩 지원받은 것들이 5년 정도 합치고 보니까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총리로서의 그 문제를 가지고 부적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 정치하면서 경조사도 다 겪어보고 출판 개념을 다 해봤던 야당 의원들로서 너무 과도한 공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칭화대 석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법학 박사 했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있는 김민석 후보자가 굳이 거짓으로 칭화대 석사 학위를 위장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석사 학위 문제를 가지고 진위 논란을 따지고 논란을 벌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심한 공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굳이 그거를 거짓으로 지어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향후 남은 인사청문회 내일까지는 총리로서 정말 앞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구상이랄지 대통령과 어떻게 그 합을 맞추어서 국정 철학을 공유해가면서 지금 어려운 대내적 위기 상황을 타파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청문회 사흘 하자고 그렇게 우겨대고 했던 국민의힘에서 저는 크게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이렇게 3년 전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오버랩이 됐습니다. 3년 전이라 함은 윤 대통령의 첫 그 조각 때 우리 시청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정호영 당시 경북대 교수 출신이죠.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보자였는데 그때 바로 김민석 후보자가 아주 호되게 이렇게 몰아세운 그 기억이 제가 생생합니다. 네, 이 답변이 왜 그렇게 자세가 그러느냐 뿐만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가 왜 이렇게 없느냐 그러고 성의가 없다라는 얘기로 호되게 질책을 하는 그런 모습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글쎄요, 참 3년 전은 맞고 지금은 틀리는지 우리 시중 그 젊은 층들 얘기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미제출 자료가 인사청문위원장이 오늘 밝혔듯이 73%가 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개를 주문을 했는데 73개 정도가 오지를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청문회라는 게 뭡니까? 듣고 묻는 게 바로 주요 공직자에 대한 그런 그 검증의 자리인데 100개 중에 73개가 오지를 않았다. 글쎄요, 이게 뭐 과연 제대로 된 청문회라고 볼 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증인이 전무한 최초의 청문회가 되겠다. 이건 증인뿐만 아니라 참고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바로 이 국민의힘에서는 5명 뭐 전처라든가 이런 거는 부르지 않겠다. 제대로 된 자료만 소명되면 부르지 않겠다. 이 5명은 금전관계 강 씨를 포함한 금전관계 5명만 불러야 우리가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 돈 문제에 대해서 해소가 될 거 아니냐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타이밍을 못 맞췄다라는 그런 그 이유로 민주당에서는 다시 공격을 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단 눈에 띄는데 바로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온 그 모습이 참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군분투가 안타깝다 하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우리 후보자 눈에는 이재명 대통령만 아마 보일 것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얼마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데 국민 얘기는 못할지언정 이재명 대통령의 고군분투가 아깝다는 얘기를 먼저 서두에 꺼낸 그런 얘기, 이런 것이 좀 아쉬운 대목이다. 우선적으로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상당한 시각차가 있네요. 자료 얘기하셨으니까 오늘 자료 제출 73.3%를 제출받지 못했다는 이종배 위원장과 그에 대한 김민석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출받지 못한 자료가 전체 자료의 73.3%에 달합니다. 자료가 없는 깜깜이 청문회입니다. 그 이유는 후보자가 본인을 포함한 주변인의 개인정보 동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덕수 총리 후보자나 황교안 총리 후보자,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타인 자료 또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과 완전하게 동일한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할 부분은 제출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자, 이 점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 요청한 것 대비해서 제출한 비율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과도한 사적 정보까지 요구한 것을 그 비율로 다 합쳐버리는 것은 좀 과하다라는 시각이 맞는 것이냐,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광재 의원님. 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철저한 신상 검증을 언론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료 제출한 것은 과거에 이제 황교안 전 총리라든가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과 동일한 것을 요청하는 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주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처럼 지금 돈 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의혹들, 또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과 관련한 출입국 관련한 기록들, 자녀 유학 자금과 관련한 기록들은 아주 특수한 경우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일일이 다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숫자로 얘기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이 정성적인 설명들을 내놓고 있는데, 정량적으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달라는 요구는 전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인정보 동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요구했었던 의혹들을 본인 스스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설명 외에는 김민석 후보가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철저한 신상검증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대단한 언행 불일치라고 봅니다. 예. 먼저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다라는 자락을 깔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김민석 후보자가 개인사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혼하는 과정들도 있고요. 그리고 18년 동안 야인으로 살았다라는 또 엄혹한 정치인으로서의 힘든 역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서 다 끄집어냈을 때 국민의힘의 일부 정치인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측면들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입 지출이 맞지 않으니까 범죄 의혹이 있는 듯해. 이거 생각해 보면 특수부의 인지수사 이런 느낌도 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야인 시절에 다른 자료가 나온다, 가족 사관계 자료가 나온다, 별건 수사로 옮겨가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를 국민의힘 소속 어떤 분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거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이 상황들이 과연 정상적인 청문회 절차에 뒷배경으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서울 시내에 김민석 장롱에 6억 숨겨놨다라고 플랜카드가 다 걸렸습니다. 예. 국민의힘 명의로. 이건 뭡니까? 제대로 된 검증이 아니라 정쟁을 시작해서 이재명 정부 초반부터 발목 한번 제대로 잡아볼게. 이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면전에서 퇴임 후에 수사받아라, 헌법 지켜라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 지켜라 이야기는 뭡니까? 퇴진 추계직도 불사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상적인 청문회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흠결이 없지만은 최대한 감출 수 있는 것은 감춘다. 그런 부분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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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을 장롱 속에
숨겨놓았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까? 네네네.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당에서조차 그런 건 내려간 적이 없고요. 6억의 출처가 의혹 이런 정도의 표현이겠죠. 그런가요? 뭐 장롱 속에 숙면학습니다를 현수막이 고릅니까?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저도 뭐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해를 할 소지가 있으니까요. 현수막에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장롱에 뭐 쟁여놓고 썼다 이런 표현들은 정치권에서 이제 그동안에 공방을 하면서 쓴 적은 있고요. 자, 하나씩 쟁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쟁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적 채무입니다. 1억 4천만 원을 사인 간에 빌리고 빌려주고 차용증이 존재하고 그 내용이고요. 이미 이제 사적 채무는 다 상환을 했고 대신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다라고 김민석 후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칭화대 석사 학위는 중국 베이징의 오간 기록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공개를 했는데 원본과 이걸 대조해서 맞는 것이냐? 그 원본은 보지 못했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김민석 후보자는 그 원본 내용을 바탕으로 엑셀 파일을 작성했다. 그래서 그 원본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 하나하나 다 보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요약 정리를 해서 제출한 것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소득보다 많은 지출은 조금 전에 저희가 따져봤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자녀 유학비 출처 역시도 오늘 쟁점이 됐습니다. 자, 사적 채무 의혹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해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글쎄 6억이라는 자금이 굉장히 큰 돈이죠. 지금 얘기한 것을 보면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대략 2억 5천 정도, 또 본인의 그 빙부상 부의금이 1억 5천 정도고 축의금이 결혼 시절에 들어왔던 돈을 장모로부터 한 2억 정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6억 정도의 전체적인 틀은 맞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는 과연 그 출판 기념회나 부의금을 통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유력 정치인이 받는 것이 국민 정서가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야. 이것일 것 같고요. 차용증 작성과 관련해서 1억 4천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본인은 허위 차용증이 아니라고 하지만 허위 차용증이라고 의심할 만한 부분들은 여전히 있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전세권과 관련해서 본인의 전세를 그 지인이 들었었고 그 과정에서 실제 이 자금이 오고 갔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인은 소명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국민이 과연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니면은 도덕성과 관련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은 국무총리를 해도 될 만한 사람인가라는 판단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무총리 적합도와 관련해서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저는 최근에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이런 부담을 지운 것 자체가 인사권자에게는 누를 끼치는 일이죠. 특히 이제 그 채무를 농협에서 대출받아서 상환했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상환 계좌를 제출하라 막 이런 얘기까지를 하고 있던데 이를테면 칭화대 석사학위 관련해서도요. 처음에 최고위원하고 그 바쁜데 어떻게 중국까지 가서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녔습니다라고 출입국 그 기록을 제출을 하니까 또 원본을 내라든지 이게 문제라든지 또 새로운 꼬투리 잡기 여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상환 계좌를 제가 역대 뭐 많은 인사청문회를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어떤 이슈에 대해서 계좌 내역을 제가 눈으로 확인한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제출한 적이 없었고요. 다만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상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산신고 내역서에 대출받은 그 부분이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그게 정확한 팩트라면
그 부분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또 다른 꼬투리 없나 하고 혈안이 돼서 계좌 내역을 내라라고 하면은 또 다른 꼬투리 잡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그거는 재산신고 그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자료를 뭐 많이 냈니 적게 냈니 왜 안 냈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청문회 했을 때 여당의 그 후보자들이 관련한 자료를 정말 마음에 쏙 들게 다 내서 저희가 그걸 보고 청문회를 한 적이 없어요. 늘 여야 공수가 바뀔 때마다 이 문제는 나오기 마련인데 만약에 그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제출한 자료뿐만이 아니고요. 정말 다양한 제보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징금 갚고 하기 위해서 어디서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라는 것 외에는 제보가 없는 모양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들은 추가적인 뭐가 없어요.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청문회 전 그리고 진행 중에도 같은 내용을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어떤 얘기를 후보자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계좌 내용이랄지 대출금 이런 문제는 재산 신고한 내용을 청문위원들이 확인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저는 그 총리 후보자로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소명됐다고 봅니다. 과거의 청문회 때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좌 거래 내역을 저도 청문회 취재하면서 이렇게 딱 본 적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2022년에 한덕수 총리 후보 지명돼서 청문회 할 때는 김앤장에서 20억 원 받았던 그 보수에 대해서 세부적인 증빙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당시에 어떤 활동을 했고 왜 그만큼의 금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영업기밀이라고 했었나요? 당시에 또 다른 정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한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제출을 안 한 적도 있고 해서 이걸 어떤 잣대로 봐야 될지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일일이 계좌 내역에 얼마 정도 거래가 이루어졌는지까지 제출해달라는 건 아니겠죠. 우리 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 전 칭화대 석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칭화대 석사를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 기간 동안에 26일 동안 중국에 체류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칭화대에 26일 체류하면서 과연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저는 그 칭화대가 유력 대학이라는 측면에서 뭐 논문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것을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당시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유력 정치인, 당시로서는 뭐 야당이긴 하지만 유력 정치인 출신이 아니었다면 과연 26일 체류하면서 칭화대에 석사를 받았을까? 예.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6일이라는 게 어떻게 계산된 거죠?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내역이요. 네. 하나하나 쭉 이제 하나 다 계산해 보면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본인이 칭화대 석사를 했다고 하는 기간 동안에 중국 체류 기간은 26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그 자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이 뭐 몇백만 원 단위의 자금까지 소명하라는 건 아닐 겁니다. 예. 그러나 워낙 그 본인이 소명하고 있는 것과 지금 자금이 다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그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칭화대 관련해서는요. 오늘 김민석 후보자가 비행편 확인되는 것만 기록을 했고 네. 또 확인되지 않는 더 많은 기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칭화대에 물어보면 됩니다. 칭화대에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칭화대가 뭐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중국에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명문 대학인데 학사 관리 엉터리로 하겠습니까? 저는 확인되면 그렇게 물어보면 되는 것인데 네. 이걸 가지고 뭐 비행기를 자주 탔니 많이 탔니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는 자체가 조금 저는 넌센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년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석사가.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인이었었던 시절에 금전 거래 문제와 우리 한덕수 총리의 김앤장 시절에 이 월급 문제는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김민석 후보자는 그 당시에 이른바 힘없고 빽 없는 야인입니다. 김민석을 보고 누군가가 스폰서를 해준다거나 이익관계에 이익을 얻으려고 뒷돈을 준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기재부 관료를 오래 했고 이미 총리를 한 상태에서 김앤장에 근무했단 말입니다. 이른바 전관입니다. 전관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영향력이 발휘될 수도 있지 않았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상을 하고 자료를 내놔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내놨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또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덕성을 어디까지 검증해야 될 것인가라는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가라는 부분들. 야인으로서 사적인 이게 금전 거래라면 이거 우리가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여요. 두 번째는 과연 공직 수행 중에 있었던 일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공직 수행을 하면서 경조사비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가 들어왔는가 신고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 대부분의 생활이 공직이 아닌 야인 시절이에요. 이런 것들까지도 다 털어내놔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이 한 정당의 최고위원은 공직자입니다. 그리고 이 최고위원회는 모든 그 당무에 대해서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최고위원이라는 직책을 공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호도를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끔 하면은 그건 옳지 않다는 얘기고요.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자꾸 김민석 후보자가 말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침 7시에 최고위원회를 하고 불이 나게 공항에 가서 9시나 9시 반 비행기를 탔습니다. 마치 주경야독을 생각을 하게끔 연상이 되죠. 우리 학업을 석사학위를 따라서 자기는 투혼을 발휘했다라고 정말 근면성실한 워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허위 거짓말로 드러냈죠. 그 당시에 최고위원회의 자료를 보니 대부분이 9시와 9시 반에 이뤘던 게 다 문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저 궁지에 몰리는 상태에서 부득이 일주일에 3번 열리는 최고위원회에 한두 번은 빠졌습니다라고 그 뒤에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자, 최고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국고에 400억, 500억이 들어가는 정당 그 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고위원회라는 건 공직 중에 공직이죠. 만일에 입장을 바꿔가지고요. 지금 오늘 그 내정이 됐던 그 장관이나 고위공직자가 청와대에 석사학위를 따러 일주일에 2, 3일 베이징에 머물렀다라고 하면 그거 국민 여러분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바로 탄핵감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가장 잘하는 분야 하나인 탄핵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왜 고위공직자는 절대 안 되는 행동을 이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그걸 한 거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말이 바뀐다는 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재산 그 형성 또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은 건 처음에는 기타 소득이 있었습니다. 강연료 같은 게 나는 좀 있었습니다라고 했는데 다 긁어봐도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그 뒤에 나온 얘기가 또 경조사가 사실은 있었다까지만 얘기했죠. 그래서 그래도 이게 5억, 6억이 안 맞는다 얘기하니까 출판 기념회도 있었다라고 자꾸 말이 바뀝니다. 그리고 오늘 또 청문회에서 나오는 게 사실은 처가댁에서 좀 1억 5천 이상을 도와준 적도 있다라고 말이 자꾸 바뀌는 것에 바로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다 얘기를 했으면 아마 6억, 8억, 2억은 이제 전처의 어떤 교육비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 손 치더라도 이래서 6억 차이가 있구나라고 열흘 전에 그렇게 이해가 됐으면 저렇게 의혹이 커지겠습니까? 바로 이 후보자가 말씀드린 대로 3년 전에는 매섭게 정호영 그 장관 후보자를 몰아치고 이번에는 그것을 본인이 역지사지로 당해보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자꾸 말을 바꾸는 게 눈덩이처럼 의혹을 키웠다.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대변인님께서 민주당의 야당 시절에 와서 원외 최고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권력의 자리인지 아시게 될 것 같은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특히 원외의 민주당 최고위원은 감시와 탄압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김민석 최고위원이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는 정치자금법으로 이거 뭡니까 유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많이 겪었지 이게 권력이라고 해서 중국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전혀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제가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최고위원이 권력자라는 표현을 썼지 않았습니다.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장관 후보가 일주일에 2, 3일 중국에 있다고 치십시오. 그럼 그거 용납하겠습니까? 그때 김민석 최고가
생존조차 힘든 상황이지 지금 장관이라든가 총리가 된다라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말바뀜에 대해서 제가 좀 변명을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힘든 가족사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자녀들 문제 또 뭐 이런 저런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뭐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예. 아니 당시 야당 최고위원 할 때 제가 당 대변인 했잖아요. 그때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무슨 권력을 가진 그렇게 고위 공직자였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무슨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현재 부정축제를 해서 재산이 20억, 30억인 것도 아니잖아요. 역대 총리들 평균 재산이 3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정치자금 빼고 1억이 안 되는 지금 김민석 후보의 재산 이 상황을 놓고 이게 뭐 무슨 부정한 돈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오직 추징금 6억 2천만 원인가 내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것도 연단위로 쪼개서 20년에 얼마 이렇게 해서 작년에 다 그 완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추징금을 다 내기 위해서 그 노력한 것을 오히려 가상하게 생각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추징금 안 내고 뭉개는 정치인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상황이고요. 젊은 시절에 정치인으로서 양복 모델에서 받은 2억도 다 기부한 그런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 청문회에서 장관이건 총리 후보자건 간에 뭐 재산 형성 과정이나 부동산 문제나 이런 거 터졌을 때 뭐 땅을 사랑한 죄밖에 없다랄지 혹은 내가 총리 될 줄 알았더라면 장관 될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런 뭐 후회, 변명 이런 저희가 반응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후보자들로부터.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추징금 내기 위한 것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마치 부정한 돈을 받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소명을 해야 돼라고 몰아붙이는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에 대해서 그래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추징금을 완납한 것은 저는 그건 정치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 소양이지 그걸 다 완납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칭찬해줘야 하는 대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는다면 공적 자리에 갈 생각을 말아야죠. 그게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또 하나는 이렇게 김민석 후보자를 둘러싼 돈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건 과연 그분이 이제 국무총리가 됐었을 때 어려운 시절이든 자기가 잘 나가는 시절이든 금전적으로 도움을 줬을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의 청탁과 관련해서 냉정하게 자를 수 있는지 이런 것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가 돈 거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이유는 뭡니까? 공직에 갔었을 때 그 권한을 그런 사적 인연 때문에 오남용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국민들께서는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추징금 내는 건 뭐 칭찬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걸 어떻게 추징금을 다 납부를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경조사비와 출판기념에서 그 받은 비용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돈이 어디서 났어라고 재차 질문하면서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그 행태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예. 당연히 완납하면 좋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14년에 걸쳐서 지금 이걸 완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국회에 복귀해서 21대 의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래도 좀 비교적 조금 더 많은 액수들을 쪼개서 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돈이 마치 누군가가 수상한 정치자금을 줘서 그런 완납도 하고 했던 것처럼 축제라도 한 양 그렇게 몰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좀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예. 자, 말씀하시죠.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 말씀이 맞아요. 이런 이제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공직을 하면서 혹시나 대가성을 주면 어떡하느냐라는 경종의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근데요, 우리 김민석 그 후보자와 그 사적이 금전 관계가 있는 그분의 이야기는 정치권에서 20년 동안 알 만한 사람 다 아는 이야기예요. 여야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져 왔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공직에 가더라도 대가성이 있는 일이라든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특정 정치인이 이것을 범죄의 의혹인 것처럼 해서 지속적으로 고발을 하기도 하고
그걸 또 다시 갖고 와가지고 무슨 큰 범죄 사실이 만들어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상황들, 이게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수입 대비 지출 내역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밝힌 것 다시 한번 그래픽 띄워주시죠. 네, 축의금이 1억 원 정도였는데 장모님에게 드렸다라고 했고요. 조의금이 1억 6천만 원 정도 있었다. 출판 기념회는 2번인데 한 번은 1억 5천만 원, 그다음 1억 원 정도가 들어왔다. 합치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될 것이고요. 조의금하고 합치면 한 3억 원이 좀 넘겠죠? 3억 1천만 원 정도 되네요. 저 그래픽상으로만 보면. 그리고 처가에서 5년 동안 한 2억 원 정도 좀 넘는 금액이어서 한 5억 정도의 금액이 된다. 6억 정도가 되겠네요. 6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했고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들은 좀 더 세부적인 내역을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청문회에서 주진우 의원의 군면제 의혹이 또 불거졌는데 여당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3년 세월을 옥고를 치르면서 민주화 투쟁으로 병역을 대신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군에 가지 못했던 것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 때문에 근 3년 정도 감옥에 갔던 것,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점을 다시 환기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선원 의원이 지금 언급한 것은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박선원 의원이 알고 얘기한 거잖아요. 몰랐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김민석 후보자 얘기했을 때 질병이나 개인 신상에 대해 얘기한 게 있어요? 정확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에 대한 언급이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보세요. 예, 이 장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말씀하시죠. 네. 급성 간염으로 주진희 의원이 군대를 면제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어디에서 파악이 됐겠죠. 뭐 박선원 이 의원 정도면 글쎄요, 이 탄핵 국면에서 여러 가지 뭐 정보 통일하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뭐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객이 바뀌었죠. 지금 박선원 의원이 주진우 의원을 공격을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청문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민석 후보자가 대한민국 만인지상, 만인지하, 1인 지하, 이른바 대한민국 넘버 2의 국정을 담당하는 그런 직책에 적합하느냐라는 그런 청문, 듣고 묻고 따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은 당연히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게 청문회의 본 순기능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범죄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의혹이 커지면은 범죄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김민석 후보자와 어떤 그 흠결을 얘기를 합니다마는 제가 그 대학 동기로서 저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총리를 수행을 할 걸로 봅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 총리에 이렇게 그 의혹을 제가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총리 임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총리로서 성공적인 총리로 저 남기를 바랍니다마는 아니 의혹은 당연히 짚고 넘어가는 게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박선원 의원이 엉뚱하게도 그 의혹의 주포 생산지인 주진우 의원의 군면제를 얘기를 한 것은 바꿔도 한참 바뀌었죠. 이것은 바로 사과하십시오라고 했으면은 뭐 적절치 않았습니다라고 하면 될 걸 사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글쎄 저건 싸우자는 얘기도 아니고요. 저는 저 자체가 주진우 의원이 모든 것을 맞다는 얘기 아닙니다. 박선원 의원도 그렇고 청문회가 많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그 희망을 주지는 못할 지언정 눈살을 찌푸리는 하나의 정치 최대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봅니다. 부적절했다. 아니 대변인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이 청문회장을 검찰 신문장처럼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는 원인을 또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담 2개가 생각나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또는 도둑이 재발전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선원 의원이 특정 거명 안 했어요. 거명 안 했는데 본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저도 나이가 많아서 군대 가는데 급성 간염은 치료받고 군대 가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제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어떤 분 한 분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군대를 안 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또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또 과정에 보면요. 노웅래 전 의원 이야기를 하면서 출판기념회 때 돈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거기에 계시지 않는 분들 이야기를 자꾸 꺼내기 시작한 거는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현장에 있는 이 주진우 의원이 이상하게 돌을 맞은 상황이 됐는데 예. 지금 현재 주진우 의원이 하고 있는 행태라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의 생각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저렇게 가시면은 검찰 독재 정권 시즌2의 야당이다. 이런 비판만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주진우 의원은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정당에서 이런 그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약간의 인신 공격성 성격까지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그 박선원 의원도 인사청문위원이에요. 같은 당 소속의 김민석 의원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인데 청문 과정에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주진우 의원을 타겟으로 그분 아들의 재산이 얼마인지, 주진우 의원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를 문제 제기하는 것은 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것이죠. 지금 총리 후보자가 누굽니까? 김민석 후보자 아니에요? 주진우 의원이 총리 후보자로서 인사검증을 받는 게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문제를 삼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에서의 물타기입니다. 메신저 공격이죠. 예. 글쎄요. 그 출판기념회 뭐 비용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금 출처를 물어봤을 때 마치 김민석 후보자만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한 양, 그래서 특별히 그게 문제가 되는 양,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 분위기를 느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경조사 비용 뭐 전혀 그 재산 신고할 때 올리지 않은 의원도 한 10여 명 되고요. 특히 출판기념회 관련해가지고 전혀 뭐 깜깜인 그런 의원들도 뭐 40명 가까이 됩니다. 37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현주 최고위원이 지도부 회의 때 얘기를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마당인데 마치 이게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인 양 얘기하는 것, 그래서 마치 부정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의힘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주진우 의원도 관련해서 그렇게 소명을 했는데도 자꾸만 뭘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이상 김민석 후보자가 뭘 내놓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제가 묻고 싶어요. 어떤 걸 내놔야만 이 소명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는지 저는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죠. 청문회 이야기는 내일 또 해야 되고 또 잠시 뒤에 저희가 프로그램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현장 상황 보면서 짚어보도록 하죠. 다만 앞서 칭화대 석사 과정을 위해서 체류한 날짜가 26일이라고 말씀하신 건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본인의 반박은 148일을 체류했다라는 것이어서 그건 제가 반론 차원에서 함께 전해드리고